안녕하십니까.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 강의의 주제는 궁궐입니다. 궁궐, 서울을 궁궐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고궁이 있죠. 예. 옛날 4대 고궁, 5대 고궁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5대 고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덕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경복궁이랑 창경궁이랑을 다 묶어서 5대 고궁이 한꺼번에 등재가 됐어야 마땅한 일인데, 당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창덕궁만 된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제목을 500년 궁궐의 도시 한양이라고 정했습니다. 궁궐은 언제 어떻게 졌는지, 그리고 어떤 궁궐들이 있고 그 사연들은 어떤 건지, 우리가 왜 궁궐을 보존해야 되고 많이 가서 찾아서 역사의 흔적을 맛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먼저 경복궁 잘 아시지만 조선 500년 최대의 정궁입니다. 법궁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경복궁이 사실은 임진왜란 때 불탔습니다. 건립된 것은 1395년에 시작을 해서 1896년 12월쯤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신궁궐 제주 건축 도감이라고 만들어서 총 감독을 삼봉 정도전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330칸 정도를 졌었고, 그래서 거기서 태조 이성계부터 세종대왕이 그 광음에 꽃을 피우고 한글을 창제했고, 뭐 연산군, 뭐 중종 이렇게 오다가 태종 이방원 때, 아시겠지만 태종 이방원은 조선 27명의 임금 중에 가장 터프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연을 이렇게 일으켰죠. 그리고 성군이 되라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고, 그런데 그 경복궁이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박자청이라는 조선 초기의 최대 토목 건축 기술가한테 창덕궁을 직회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경복궁을 떠나서 창덕궁에 있었고요. 어쨌든 궁궐은 목조로 짓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많고, 그래서 다른 궁궐을 하나 제하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걸 이궁체제라고 유지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요. 어쨌든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는데 국력도 약하고, 그래서 275년간을 폐허로 있었습니다. 1876년 걸출한 구한말에 풍운하가 있었죠. 흥선대원군. 대원군이 아들이 이제 고종을 앞세우고 경복궁을 건설해서 7,700칸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복궁을 볼 수 있는데, 경복궁을 지을 때 재미있는 것은 또 궁궐 속에 궁궐을 하나 더 졌습니다. 건천궁이라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맨 후미에 건천궁이 있는데, 명성황후 민비를 위해서 지었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높이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궁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과 왕비,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이죠. 그리고 정치를, 행정 업무를 거기서 수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공식적으로 기관한 궁궐과 비상시 공개할 수 있는 임실 궁궐, 이게 이제 이궁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5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다 아시나요? 예. 창경궁은 얼마 전까지 창경원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궁을 원으로 격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물원, 식물원을 조성을 했고, 그 사쿠라를 심어서 벚꽃 축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 궁으로 승격을 했죠. 원래 복원이 된 거죠. 창덕궁조차도 우리도 대학 시절까지도 다 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창덕궁 뒤에 후원이 있는데 그걸 비원이라고 해서 창덕궁 전체를 비원으로 격화를 시켜서 이제 비원도 후원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창덕궁을 되찾았습니다. 궁궐을 책을 읽다 보면은 참 많이도 훼손이 됐고, 언제 제대로 복원이 될까 좀 한심스러운 생각도 들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복궁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북경 자금성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자금성에 뒷감 뺏기 못하다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인 게요. 2차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성은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객들을 나무 위에서 혹시 활을 쏠 수도 있고 칼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경복궁은 자연과 벗삼아서 이렇게 물도 흐르고 큰 나무도 많고 1396년에 완공돼서 자금성보다 24년을 앞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성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고 자금성이 벤치마킹 했다고 하면은 뭐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건 줄의 고공기에 따라서 이렇게 짓는 것이고요. 크기로 치자면 우리가 좀 작죠. 14만 평 정도. 자금성은 24만 평. 60% 정도 크기인데 외국인들이 관람을 하면은요, 정말로 놀란답니다. 자금성보다 몇 배나 뷰티풀하고 원더풀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이 있는가. 근데 정작 우리는 좀 그걸 무시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임금이 외국 사신을 접할 때든가 뭐 이래서 이 궁궐은 위에 보면, 앞에 보면 월대라고 궁궐 올라가는 월대가 있고 거기 가면 바로 근정전이 있고, 이 뒤에는 조산이라고 이제 북악산이 있고 그 뒤에는 북한산입니다. 그 뒤에는 백두산, 이 한맥정봉의 지기를 타고 진 겁니다. 이 조선시대는 풍수를 모르면 문화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 자체도 풍수의 바탕을 두고 한 겁니다. 수도를 정하고 궁궐을 정할 때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동쪽을 향해서 궁궐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삼봉 정도전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남쪽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임금은 마땅히 남쪽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때 무학대사가 한숨을 쉬면서 불길한 예언을 몇 가지 했는데 거의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인왕산을 주산으로 동쪽으로 졌다면 이 나라는 1000년이 갈 것이다. 근데 남쪽으로 졌기 때문에 500년 밖에 못 간다. 뭐 이런, 또 200년 있다가 정확히 나라가 망할 정도의 큰 난리가 난다.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예,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500년을 이끌 인재들이 양성이 될 것이다. 그건 성균관입니다. 조선시대 유일한 국립대학교가 성균관이고, 또 거기에서 동쪽으로 동숭동 서울대학교가 있었죠. 국립대학교. 성균관은 아다시피 조선시대 유일한 국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는 이제 남명 조식의 산천제라든가 아주 이름난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서당을 열어서 가르친 곳이 사립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8도에서 국가장학생, 생원, 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중에 골라가지고 200명을 기숙을 시켜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국사책에 나오는 유인들 대부분 성균관을 거쳐온 것이죠. 어쨌든 무학대사의 불길한 예언을 뒤로 하고 경복궁을 신속하게 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10개월 만에 졌을까? 기중기, 크레인, 이런 것도 없는 마당에 조선의 목수들을 다 불러서 졌겠죠. 그리고 그 이름을 삼봉이 태조회한테 상소를 합니다. 이 궁의 이름은 경복궁으로 합시다. 클경자, 복복자,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이 정각은 근정정으로 합시다. 부지런할 건 정사정. 그 뒤에 정치하는 그것은 사정정이라고 합시다. 왕의 침전은 강령전, 왕비의 침전은 교태전, 할바마마의 처소는 자경전, 동국마마의 처소는 자선당. 이 모든 궁궐의 이름을 삼봉이 졌습니다. 그 대신에 대문들, 궁궐의 정문에 해당되는 광화문, 또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또 덕수궁의 정문인 인화문, 이런 화자, 되화자죠. 되화자를 진 것은 집현전 학자들이 졌답니다. 문 이름은요. 임금의 미션이,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백성들이 인륜을 갖춰야 된다고, 그걸 교화시켜야 된다. 그 인륜의 그 큰 아이템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인의예지 신입니다. 이 오상을 갖추도록 백성들한테 교화시키는 것이 임금의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임무는 국본을 생산해야 됩니다. 왕세자를 낳아야죠. 그래서 또 대를 물려주고 장자 원칙으로 했었죠. 근데 장자 원칙은 잘 안 지켜졌습니다. 뭐 세조 수양대군이 일단 그 조카 단종을 내리치고 자기가 임금을 한 것부터가 안 지켜졌고, 그 이후에 뭐 서자 출신이 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죠. 어쨌든 경복궁은 그렇고요. 지금 여기 지도 보듯이 이게 한성부 지도입니다. 1901년 한성부 지도인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사직, 그 다음에 경희궁,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 있는 자리입니다. 그전에는 서울고등학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운궁 덕수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종이 여기에서 승하를 하셨죠. 아관 파천 이후부터 여기서 주거를 했습니다. 순종은 창덕궁에서 했습니다. 창덕궁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5대 고궁이고, 여기 희한하게 궁궐 같은 모양이 있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모궁입니다. 경모궁 안 들어보셨죠? 지금 서울대병원 영건동 서울대병원 자리인데 이게 사도세자의 사당입니다. 정조는 11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절치부심 끝에 할아버지의 눈에 들여서 왕세손이 되어서 22대 임금이 됐죠. 맨 먼저 한 게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폐서자에서 왕릉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묘였죠, 묘. 수운묘라고. 그걸 영우원이라고 원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능으로는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못 시켰습니다. 그 고종 때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용릉이라고, 수원에 용릉이라고 승격을 시켰죠. 어쨌든 이 한성부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5대궁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예. 이게 저기 경복궁 북쪽으로 있으니까 북골도라고 해서 이걸 75년에 김학수라는 분이 그린 상상도죠. 말하자면 지금 많이 없어져서 복원이 지금 60%도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광화문, 그 다음에 흥화문, 흥례문, 그 다음에 근정문, 근정전. 여기까지를 외조라고 합니다. 바깥외자. 그리고 이거는 외국 사신이 온다든가 아니면 임금이 여기서 등극을 한다든가 이렇고 문을 3개를 거쳐서 근정전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정문이라고 조그만 문이 있고 그 문을 거치면 사정전입니다. 여기에서 편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근정전을 정전이라고 편전에서 신하들하고 여러 가지 상소도 있고 이렇게 정치를 하죠. 세종대왕은 여기에서 한글을 창제합니다. 여기 있는 건물이 수정전이라고 옛날 지평전입니다. 예, 그 다음에가 강령전, 그 다음에가 교태전, 이쪽이 자경전 할마마마의 침소, 여기가 자선당이라고 동국마마 처소. 동국마마는 동쪽에 있어야 됩니다. 예, 떠오르는 태양이죠.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고 차세대 리더죠. 그래서 동국마마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경복궁 근처인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 동십자각이라고 십자각이 있고 여기 서십자각이 있습니다. 서십자각은 1910년대에 사진으로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헐었고요. 지금은 동십자각은 외따로 섬처럼 삼청도령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궁궐은 궁과 권루. 권루는 경비초소를 말합니다. 경비초소가 여기서 그 경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뭐 담을 넘는 놈이 있다든가 이런 걸 감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권루가 있어서 합쳐서 궁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중궁궐이라고 하는데 구중궁궐을 막 이렇게 9개를 넘어가야지 구중궁궐이다. 막 9구.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은 아주 깊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구중궁궐. 다음에 여기 경회루가 있죠. 경회루. 그 다음에 이 자경전 교태전 뒤에는 향원지가 있습니다. 풍수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 풍수에서는 산을 뼈골자, 골산과 근육육, 살육자, 육산으로 2개로 나눕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골산은 뼈,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산이죠. 험한 산이죠. 악자 붙은 산들은 다 골산입니다. 근데 인왕산, 북악산도 골산이고 설악산, 치악산, 관악산, 월악산 다 골산이죠. 골산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나쁜 기운을 뿜습니다.
그걸 황천쌀이라고 하는데, 황천쌀이, 인왕산 황천쌀이 근정전 용상에 있는 임금님 해치려고 황천쌀을 쏘는데, 황천은 죽음이죠. 예, 그것을 막으려고 이 바로 옆에 경회로를, 연못을 쌌습니다. 이렇게 연못은 항상 직사각형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데서 천원 지방 사상이 입각해서 싸는데, 황천쌀이 연못에 퐁당 빠지도록, 또 북악산 황천쌀이 향원지에 퐁당 빠지도록 이렇게 짓는 것이 풍수라고 말을 입각해서 한 거고요. 그것도 못 믿어서 경회로에 그 구리로 만든 용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물이 바짝 마를 때 그 용이 발견돼서 지금은 국립박물관에 용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가시면 그 용을 볼 수 있는데, 그 황천쌀을 삼키라는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방화벽에서 관악산부터 하는 것도 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또 이쪽 동쪽이, 동대문 쪽에 있는 쪽이 항상 낮으니까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이름을 송현동이라고 졌습니다. 솔송자 고개현자 송현동. 옛날 한국일보 자리고 지금도 송현동입니다. 근데 그 소나무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나무가 오래 살으라고 그 옆에는 수송동이라고, 목숨수, 솔송, 소나무송, 이렇게 그 동 이름조차도 그 풍수에 입각해서 졌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동십자각입니다.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광화문광장 지나다 보면 외따로 섬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왕궁 그 궁궐의 담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딱하니. 그러니까 지금 궁궐담은 사실은 좀 뒤로 백이 된 상태에서 지어진 겁니다. 축소된 거죠. 예. 자, 이것은 경복궁 전도인데, 여기 여러 가지 네모로 있는 것이 관청입니다. 관청. 궁궐 안에 있는 관청 보고 권례각사라고 합니다. 권례에 있는 각사. 각사는 관청이고요. 무슨 관청이 있을까요? 비서실에 해당되는 승정원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공부하는 뭐 집현전도 있고요. 또 왕실도서관, 규장각, 또 음식을 만들려니까 수락관도 있어야 되고, 또 옷을 짓는 상의원, 또 약방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한 33개 정도 있답니다. 그것을 전부 일제시대 때 전부 다 헐어서 그 부자재들을, 하다못해 그 동궁의 자선당도 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갑부들한테 부자재를 다 팔아가지고 다 일본으로 갔는데, 그 1923년 관동 대진이 때 거의 다 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흔적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걔들은 또 광화문조차도 헐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선 총독부를 졌습니다. 그 광화문, 흥내문, 근정문을 헐어서 조선 총독부, 잘 아시죠? 중앙청, 정부 청사였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철거가 된 지 96년,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중앙청을 헐었죠. 그래서 지금 모형도가 국립박물관에 있고요. 광화문은 그때 헐으려고 그랬는데, 일본 민속공예가가 야나이 무네요시라는 한자로는 유종렬이라는 사람이 동아일보라든지 어떤 잡지를 비롯해서 광화문은 헐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렬하게 칼럼을 쓴 덕분에 헐지 않고 그 건춘문이라고 저 동쪽에 있는 그 건춘문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짜란이 서 있는 사진도 있었는데, 불행히 또 한국전쟁 때 폭격을 당해서 문루만 남았었습니다. 그것을 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자리에다가 복원을 했는데, 불행히도 시멘트로 복원을 했습니다. 시멘트로 복원한 건 차라리 아는 것보다 못하다, 이래서 2000년에 현재의 광화문으로 복원을 한 거죠. 그런 광화문에 순환사도 있고, 그걸 반대했던 일본 민속공예가 야나이 무네요시라는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의 경복궁 모습입니다. 지금은 중앙청을 헐어서 광화문도 제대로 됐고, 밑에 흥내문, 근정문 다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렇지만 그 권례각사들은 거의 복원이 안 된 상태고, 수정전, 집현전에 해당되는 수정전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창덕궁의 모습입니다. 창덕궁은 그 풍수로 말하면은 그 북악산의 직위를 받은 게 아니고, 북악산 옆에 있는 응봉의 직위를 받았습니다. 응봉의 직위를 받은 게 창덕궁, 창경원, 성균관, 종묘, 이 네 개가 응봉의 직위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창덕궁과 그 종묘가
같은 권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제 때 율곡로라고 해서 그걸 도로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현재는 그걸 하나로 합치려고 지하로 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덕궁. 다음에 창경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화시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데는 그냥 잔디만 깔려 있죠. 이런 데 정각들을 다 헐은 겁니다. 그래서 정각 그 부자재들은 다 팔아먹고, 얘들은 여기에다가 사초, 잔디입니다. 잔디를 깔아놨습니다. 사초는 죽은 자의 무덤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걸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경희궁. 지금 서골도 서쪽에, 이건 광해군 때 졌습니다. 여기가 왕기가 설해 있다고 그래서 광해군이 이건 왕기를 누르고자 졌는데, 정작 그 광해군은 하루도 못 살아보고 쫓겨났죠. 이게 그 동골도 서골도지만 이대로 복원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 그냥 흥화문하고 흥정문하고 이렇게 흥정전하고 이 두 개만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요게 그것입니다. 흥정전이고요. 다음에 경운궁, 덕수궁, 고종, 이게 중화전입니다. 중화전이고, 지금 사실은 이것도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된 겁니다. 지금 서울시청하고 조선호텔 앞에 황구단 보시면은, 지내가시 보면 황구단 정문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천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1897년에 우리나라 국호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다. 그 연호는 광무다. 그래서 광무 1년이 됐죠. 그리고 나는 황제다. 황제 국가가 처음으로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제후의 국가였죠. 왕의 나라였죠. 그래서 연호도 자체 연호를 처음으로 썼었고요. 이런 궁궐 이야기. 이것은 이제 경복궁 뒤에 조선 총독부를 졌고, 이 광화문 내거리가 그 2차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황토현이라고, 이게 직진된 게 아니고, 사통팔달 직진이 아니고 황토를 높게 쌓아갖고 불길을, 혹시 모르는 불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고, 이게 조선 축선입니다. 이 고물의 정자 비슷한 게 조선 축선. 이게 그것만 하나 설명드리고, 이 광화문 앞에 육조거리, 지금 육조거리를 재생하려고 서울시하고 문화재청이 노력을 하는데, 육조는 아시겠지만 병조, 형조, 공조, 호조, 이조, 예조, 여기가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화문 광장이라고 크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 거리를 가면 바닥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공조터, 형조터, 예조터. 거기에 또 사헌부도 있고 또 의정부도 있었죠. 아주 중추죠, 이게요. 육조거리. 다음에 이게 옛날 그 육조거리 있을 때 구한말 때 사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는 단군의 민족, 단일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단일민족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지금 다문화 가족들, 다문화 국가 사람들이 개성에도 많이 진을 쳤었고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이 우린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백의민족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해방될 때에도 80%가 흰 옷을 입었답니다. 물론 뭐 비단을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소수였겠죠. 백의민족인 건 확실하고, 이게 지금 광화문 앞으로 해갖고 쭉 그 육조거리 장랑 긴 사랑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모형도고요. 자, 이건 현재의 광화문 광장의 모습. 다음에 이거는 동골도입니다. 순조 때 그려졌다고 추정되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오늘날 이 그림으로 인해서 이게 병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여기가 창덕궁이고 이게 창경궁이, 이것은 그 두 궁의 경계이고요. 이게 빈 곳들은 불타서 없어진 곳들이죠.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이걸 보고 많이 참조를 하는 것이죠. 7m 지금 아주 장대한 병풍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건 창덕궁 앞에 정문입니다. 도나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광화문, 도나문, 홍화문, 중화문, 이런 것들이 다 그 교화 화자, 되라자를 쓰는 거고요. 이 정문 위에 이 잡상이 있습니다. 잡상. 잡상이 많을수록 이게 그 더 가치가 있는 큰 그 건물이고요. 이 잡상은 그 서유기에 나오는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런 쪽을 형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은 항상 우리는 정문은 이 문이 3개입니다. 3개에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운데 문은 일반 사람들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왕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다음에 권례각사 여러 가지 있죠. 약방, 옥당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것도 권례각사의 하나죠. 왕실 도서관. 이 정조가 아주 크게 문해부흥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종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 이때 이 도서관에서 그 서울 출신들, 그 유명한 사람들,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검서관도 시키고 책도 많이 펴내고 그런 겁니다. 다음에 여기는 조정 앞에, 인정전 앞에 있는 조정입니다. 조정. 여기에서 한 달에 2번씩 국무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 품계석대로 이제 이렇게 부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서쪽이어서 무반 쪽이 주로 이렇게 쓰고 동쪽은 문관들이 쓰고 그래서 동반 서반 합쳐서 양반. 이래서 이 품계석이 이런 거고요. 여기서는 과거 시험도 펼치기도 하고 외국 사신들 올 때 여기서 접대도 하고 뭐 이런 거고. 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재현을 해놓은 거고요. 품계석 정일품에서 종일품, 정구품, 종구품까지 쫙 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전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왕이 앉아 있는 용상이죠. 임금님의 눈물은 용루고 얼굴은 용안이고 식사 들 때는 술하고 뭐 임금님이 대변을 보는 것은 매화틀이고 자 여기 용상에 앉아 있는데 뒤에 1월 오봉도라는 병풍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해화달이 있고요. 왕호왕비 그 다음에 산이 5개가 있죠. 뭐 금강산, 묘양산, 지리산, 한라산 가운데가 북한산입니다. 1월 오봉도 병풍이 있다는 거 이걸 보고 단가라고 그러고요. 이 위에 천장에는 용이 그려져 있는데 발톱이 5개 있습니다. 발톱 5개는 우리가 제후의 나라에서 그렇고 천자의 나라는 발톱이 7개입니다. 7용조, 제후의 나라는 5용조. 그런데 우리는 구한말 때 1890년에 이제 천자의 나라가 됐죠. 천재. 그래서 발톱이 9개, 7용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궁궐에 가보시면 꼭 선원전을 한 번씩 들려보세요. 선원전은 역대 임금의 얼굴, 사진이 없었죠? 다 그리는 거죠. 도화서에서 그리는데 어진이라고 합니다. 어진에 보관한 건데 어진이 27명 임금 중에 추정컨대 17명 정도는 어진을 그렸다고 보여요. 그런데 불행히도 쭉 내려왔었는데 1954년에 부산에서 그 관리인의 실수로 탔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남아있는 어진은 5개 있습니다. 5개. 태조 이성계 어진 보신 분 계시죠? 많이. 전주 경기전에도 있고요. 그 어진은 세월이 가면 30년, 50년 가면 해지겠죠. 낡아지고 찢어지기 쉽고 물감도 반하고 그러면 새로 임모라고 해서 새로 그리고 해서 이성계 태조의 얼굴은 그게 정말 실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세종대왕 얼굴이 어진이 없습니다. 정조의 얼굴도 없고요. 남아있는 어진은 영조 52년간 제위를 했죠. 최장 제위죠. 영조는 왕 세제 때의 이 얼굴도 있고 왕이 되어서 그 어진도 있고 그 다음에 철종 강화도령이라고 아시죠? 거의 불에 반쯤 탔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군복 입은 사진. 그 다음에 고종 순종 때는 뭐 카메라가 들어왔고 사진도 많이 있고 어진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어진이 5개 있고 추존된 왕의 어진을 하나 복원했다는 말 어느 정도 신문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진입니다. 태조 이성계, 영조, 철종. 예, 보신 대로. 예. 다음에 이건 그 창덕궁이 내부인데 경복궁으로 치자면은 경복궁이 더 정전이고 법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위에입니다. 왕의 침전이 창덕궁 희정당이라고 하지만 경복궁은 강령전. 그 다음에 왕비의 침전은 경복궁은 교태전인데 대조전. 그 다음에 할마마마 대비의 처소는 그 자경전인데 집상전. 그 다음에 동궁마마도 한격이 떨어져 있어 성정각. 그 경복궁은 자선당이죠. 착함을 잡고 북돋아준다는 자선당.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게 대조전 왕비의 처소입니다. 왕비의 처소 지붕을 보면 용마루가 없죠. 그냥 이렇게 그 기와로 이렇게 두리뭉술에 넘어가죠. 이거 용마루가 없는 것은 왕이 용인데 그리고 여기서 왕비하고 국본을 생산하는 신성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밑에 있는데 위에서 용이 누르면 안 된다. 그래서 왕비의 처소는
이 용마루가 없는 이런 것 보고 무량각 지붕이라고 합니다. 딱 저걸 보면 왕비의 초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침전입니다. 예. 다음에 광화문 정문이죠. 사방간대에 빛을 발하고 그런 뜻으로 지은 경문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지나가 보면은 천장에 붉은 공작이 그려져 있습니다. 꼭 한번 경복궁 가시면 문 4개가 있죠. 건추문, 영추문, 신무문. 꼭 들어가고 이 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구려 벽화 사신도처럼 여기 남쪽은 주작, 붉은 공작.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건추문 쪽에는 청룡이 그려져 있고, 영추문 쪽에는 이제 백호가 그려져 있죠. 그 청와대 앞에 현무문에는 검은 거북이 그려져 있어요. 현무. 그래서 사방 이렇게 사신도 정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근정전 말씀드렸죠. 이 앞에 깔려 있는 게 박석입니다. 강화도 특산품인데요. 화가암의 일종인데 얕고 모양도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데 쫙 깔아놨는데 비가 많이 와도 금방 안새 이렇게 스며들고 않고 고여 있지 않게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박석은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그 묘 앞에도 그렇게 많이 박석으로 깔아놨습니다. 이 월대만 해도 우리는 그 제후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게 중국 그 자금성의 태화전은 월대가 3개입니다. 천자에는 3개고 우리는 3개로 질 수가 없습니다. 2개 월대를 진 거고요. 이게 광화문에서 보면은요, 이 근정전하고 북악산하고 북한산 사이에 보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게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봉우리입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찍은 사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정전 이 처마도 이렇게 딱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치됐고요. 근데 그 북경의 그 자금성은 태화전은 이렇게 철모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어둡고 무겁고 이런데 이건 딱 하늘을 이렇게 치받게 양치 처마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래서 쭉 일직선으로 북악산, 보현봉, 북한산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산은 삼각산이라고 그러죠. 간호라 삼각산이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런 시조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건 사정전, 세종대왕이 편전입니다. 편전. 그리고 이 사정전 앞에서 세조를 이렇게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사육신들이 그 운동을 일으켰죠. 그 거사를 했다가 실패해서 이 사정전 앞에서 아주 혹독한 고문으로 성삼문, 박팽년, 유흥부, 이계 이런 사람들이 죽었죠. 사정전 앞에 그 좁은 마당을 보면은 그 사육신들의 고문받는 그 비명 소리가 마치 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예. 다음에 이 경애로 아까 말씀드렸죠.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국외음을 하신 겁니다. 태종 이방원의 그 명령을 받아서 졌는데 이게 그 음양 오행설에 따라서 또 농업국가에서 기둥이 24개, 24제기를 상징하고요. 그 2층에 올라가면은 천지인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천지인 삼재라는 말처럼. 여기에서 단종이 국세를 수양대군한테 줬죠. 그 다음에 중종은 그 첫 부인을 그리워했고 또 연산군은 여기에서 그 전국에서 예쁜 여자 기생들을 중심으로 한 300명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그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하는데 그 흥청하다가는 그 왕이도 이제 쫓겨났다고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성어가 거기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여기에서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스타들이 다 모여서 별이 60개가 있었다든가 다 모여서 이렇게 했고요. 유홍준 문화재전쟁 때는 외국 사신들을 다 불러서 칵테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외국 사신들이 엄청 황홀해 했다고 합니다. 아름답다고 하면서 3,000명이 들어가도 끄떡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 다음에 이게 수정전 집현전입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는 여기서 우리 좋은 문화재들을 여기다 보관하고 있다가 해방되자마자 이놈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예. 이 자경전이 할마마마 침전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자경전 뒤에 그 교태전 뒤에도 있는 화원입니다. 화원 힐링 장소입니다.
3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굴뚝인데 십장생이 그려져 있고요. 단계별로 이 꽃들이 다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후원인데 이것이 아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산. 근데 이게 풍수로 보면은 경회루를 이렇게 팔 때 그 흙을 갖다 여기다가 높이 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풍수에 그 좌청룡 우베크는 물론이고 배산임수는 물론이고 그 뒤에 큰 산 더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잉이라고 배부를 잉자 써서 잉태하다고 할 때 쓰죠. 잉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앉은 자리, 그 자리는 구멍혈자 혈입니다. 혈. 그 다음에 혈 앞에 있는 게 명당, 밝은 자리. 그게 조정입니다. 그래서 잉, 혈, 명당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 구조로 해서 그걸 그 역할을 한 것이 이 아미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궁궐을 보려면 제대로 보려면 왕이 되어라. 왕의 입장에서 궁궐을 바라봐야 됩니다. 왕이 앉은 자리에서 북쪽이죠. 북쪽에서. 그래서 광화문을 딱 들어가면은 바로 내가 하나 있죠. 그걸 금천이라고 합니다. 금알금 내천. 그래서 이 금천은 궁궐하고 이 속세하고를 구별짓는 이쪽은 신성한 보호돼야 될 곳이다 해서 금천이라고 그러고 임금 입장에서는 그게 참 우리 경계를 가른 거니까 보배롭다 해서 비단금자 써서 금천이라고 하고 다리가 금천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시각에서 왜 이렇게 졌는지, 왜 문은 삐뚤게 졌는지, 근정전 그 앞마당에 그 고리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가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은 풍수가입니다. 풍수가고 부산에서 대학교 풍수학과 교수도 지낸 사람인데 쉽게 잘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 최동군이라는 사람이 쓴 나도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이분은 그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경주 불국사를 가서 다부타, 석가탐, 청운교, 백운교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문화재 신내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직업도 때리치고 오로지 이 공부를 해서 궁궐이면 궁궐, 사찰, 왕릉, 둘레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문답형으로 자기 가족하고 문답형으로 했습니다. 어디 주말에 이런 책 하나 정도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상식과 교양, 역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다음에 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6권에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 그래서 경복궁에 박자청이라는 그 건축 토목 기술자, 이 사람은 창덕궁도 졌고요. 자기를 알아준 그 태종 이방원을 위해서 헌능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계천 그거는 조성하는 데도 신경을 썼고요. 종묘할 때도 신경을 썼던 아주 인류 건축가인데 유홍준 씨가 조선의 미켈란젤로라고 아예 칭찬을 극구 칭찬한 사람이고 삼봉 정도전은 조선 500년을 설계한 조선의 마에스트로라고 칭찬을 합니다. 천재적인 학자기도 하고 이런 다방면의 그 관계를 끼쳤던 사람이고요. 궁궐마다 가면은 예전에는 공짜로 줬었는데 지금은 500원씩의 안내서를 팝니다. 이 창덕궁에 대해서 그냥 500원으로 이거 한 권 사서 읽어보시면 대충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은 최동군의 궁궐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책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인근에 도서관들이 정말로 많이 있고요. 빌려달라면 얼마든지 또 없으면 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임권택이라고 영화감독 잘 아시죠? 그분이 감독한 게 100편이 넘어가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신문 칼럼에 했는데 자기가 그 천년악 취하선 이런 시대극을 많이 연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극을 많이 연출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비통하고 억울한 일일지라도 말이다. 나는 인적이 드문 궁궐을 걸으면서 궁궐의 기와와 기둥, 각 건물의 쓰임새, 그곳에 실제 살았을 왕과 왕비,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떠올리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고 예술원이랄까 창작 의지가 불타오르곤 했다. 엄청난 고민 속에 살았을 사람들, 후손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잃은 선조들, 그 사건들, 이런 생각을 하면 어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도 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희망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수록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테니까. 실제로 창덕궁이나 창경궁을 가보면은요, 순조가 태어난 방, 정조가 죽은 방, 이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정조는 1800년이니까 200년이 조금 넘었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고종은 26대 임금이죠. 고종의 친손자도 지금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그 구한말 황실문안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옛날 대중가요 비둘기집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이석이라는 분이 실제 고종의 친손자입니다. 의친왕의 아들이죠. 의친왕은 순종의 이복 동생이고 또 하나의 이복 동생이 있었죠. 영친왕. 참 비운의 황태자입니다. 영친왕. 영친왕의 신위는 종묘에 모셔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 해가지고 모셔져 있고요. 그렇게 역사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의친왕은 실제로 독립운동도 한번 하려고 신의주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합류하려다가 신의주에서 잡혀가고 술과 여자 주색에 빠져 있었고, 그 중에 그 아들의 11번째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석이라는 분이. 저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구한말 대한제국이 그렇게 막 일본에 그냥 고스란히 막 무조건 넘겨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했었고, 광화문에 가시면 요즘 재미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게요, 한복을 입은 선남선녀들을 무지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까지도 막 나오고 내거리까지. 그리고 그 한복을 입으면 궁궐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빌린 값은 뭐 10,000원 한 데도 있고 15,000원 한 데도 있고, 그리고 작년 통계를 말씀드리면 5대 고궁을 관람한 사람이 드디어 1,000만 명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었고, 그 중에 경복궁이 600만 명. 경복궁이 뭐 제일 그래도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셈인데, 걸레각사도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볼거리가 나무면 나무 이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흠경각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추구기, 해시계 이런 걸 발견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여러 사실들을 보면은 문종실록 같은 걸 보면은 문종이 물시계 자경루도 발명한 걸로 나옵니다. 장영실은 종 3품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비 출신인데 그 다음에 흔적이 없습니다. 장영실은.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이 죽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세종대왕이 산업스파이로 중국 천문대 가서 다 빼와라 이런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자청도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노비 출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종 1품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영실보다 훨씬 더 올라갔고, 공조판서, 요즘으로는 건설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올라가고 기술부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세종대왕이 그 박자청이 죽으니까 슬퍼서 조회를 3일을 안 보고 시효를 내려줬습니다. 그 사람한테. 조선왕조실록에 유일하게 노비 출신으로 졸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준 태종이 죽고 그 능을 조성하고 5년 있다가 67세에 천수를 누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박자청이라고 그 궁궐이면 궁궐, 능이면 능, 종묘, 청계천 이런 걸 다 준설하는데 애를 썼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었죠, 사실은. 그 유홍준 씨가 이 문화유산 탑사 6권에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놔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양재역 그 지하철 4번 출구를 나오면 큰 돌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표지석을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만, 무심코 대부분 그렇지만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양재를 말죽거리라고 그러죠. 말죽거리가 왜 그랬는지 그 유래가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가 무슨 뭐 쌍절곤 쓰는 그런 영화로만 기억을 하지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인조 반정으로 된 인조가 이괄해난 때 도망을 갑니다. 그 충남 공주까지. 급한 마음에 도망가는데 말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는 고프고 말에서 내리지 못하고 죽 한 그릇 좀 갖고 와라 해서 말 위에서 죽을 먹었다고 해서 말죽거리라고 한답니다. 그런 유래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할 말은 없지만 알면은 그렇죠. 사랑하면은 문화재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은 보이고 또 보이면 그때 보이는 것, 모를 때 보이는 것하고 알 때 보이는 건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것도 유홍준 선생님이 그 문화유산 답사기 1편에 서문에다가 썼던 그 아주 좋은 말인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다르다. 오늘 제 이 짧은 강의로 문화재, 역사를 관심도 좀 가으시고 고궁, 한양 도성 이런 걸 또 이렇게 같이 관람하는 걷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